얼마 전이었어요. 동네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 한 분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천천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종이 모서리를 몇 번이나 맞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기초연금,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걸까?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오늘은 상담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숫자, 금액, 상황을 정말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복도에서나 작은 카페에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거는 분들이요. 처음엔 별 얘기 아닌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이 6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분들, 본인은 난 적게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받아보면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부 중 한 분은 연금이 있고 한 분은 없을 때 본인은 우리 둘이 합쳐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서류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특히 오랫동안 들고만 있던 보험, 나도 몰랐던 적금, 심지어는 오래전에 다친 줄 알았던 계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진짜 나오는 건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예요. 하지만 서류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건 자산으로, 어떤 건 소득으로, 어떤 건 평가액으로 잡혀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32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왜 나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 잘못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제일 먼저 드려요. 왜냐면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소득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이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에서는 있다고 잡히는 항목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혼란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서류를 천천히 보니까 1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몇백만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왜 소득으로 잡혀요? 전 이거 든 줄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만 설명해드려요. 기초연금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서류상으로 기록된 금액들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난 적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만 겨우 받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에서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아, 나는 진짜 부자가 아닌데 왜 나만 기준에 걸리는 거지? 그 마음 나도 너무 이해돼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이어서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실 기초연금 금액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시작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국민연금이 많아봐야 8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기초연금은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 같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계산되는 제도예요. 바로 그 구간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민연금이 83만 원이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딱 80만 원 남짓인데 왜 이렇게 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나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도 잘만 받던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근데 서류를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75만 원을 넘고 82만 원을 넘고 89만 원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구간이에요. 그래서 A 어르신처럼 83만 원을 받는 분은 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간 사람으로 잡혀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9천 원이라면 구간 때문에 18만 원대로 줄어들기도 해요. 문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83만 원이 어떻게 많은 금액이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물가의 8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실제로 생활비로 쓰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의 무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표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분은 79만 원을 받아요. 그분은 기초연금을 거의 온전히 받으세요. 근데 바로 옆집 분은 8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훅 줄어버려요. 국민연금이 3만 원 차이인데 기초연금은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속상해 하시죠.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 줄어든 금액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국민연금 조금밖에 안 받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더 받는데 그 사람들은 왜 30만 원 다 받고 난 왜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도 사실 구간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깎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정 구간에 걸릴 때만 깎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받는데 기초연금은 한 사람만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바로 80만 원대예요. 82만 원, 84만 원, 87만 원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89만 원 근처는 아예 못 받는 구간과 딱 맞닿아 있어서 미세한 금액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분노나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걸리는 걸까? 이런 마음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 구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의 차이가 되게 커요. 내 잘못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하시는 부부 감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 연금이 많지도 않은데 왜 제 기초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여쭤봤어요. 남편분은 국민연금 58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면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 구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내분 기초연금이 기본 33만 9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지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남편 연금 58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왜 제 기초연금만 줄어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린 부부 둘 다 부자도 아니고 생활비 늘 빠듯한데 왜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기초연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개인 자격처럼 보이지만 부부 단위로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예금 보험 국민연금 금액도 아내분 기초연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한 덩어리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58만 원을 받든 적금이 조금 있든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 있던 그 모든 게 아내분 기초연금 금액에도 반영돼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구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나는 연금도 없는데 왜 내 기초연금이 깎여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20% 감액.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음. 그런데 한 명만 받아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 재산은 평가에 포함됨. 즉, 남편 국민연금 58만 원 기초연금 대상. 아내 이번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 이 구조면 부부가 둘 다 대상자로 분류돼서 아내분의 기초연금은 20%가 기본 감액돼요. 여기에다가 남편 명의의 적금, 오래된 보험, 구형 계좌의 잔액,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잡히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상담했던 그 아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뭐 숨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연금도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이 넉넉한가 보다. 제도 기준에 어느 구간에 걸렸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58만 원은 적어 보여도 부부 단위 평가와 감액 기준 안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잡히는 금액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 명의 적금도
제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요? 네, 둘이서 함께 사시면 모든 금융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요. 아이고, 그럼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더 불리한 건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개인 한 명 기준보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보면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해도 감액을 덜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먼저 신청하고 몇 달 뒤에 아내가 신청하면서 감액이 조금 덜 잡혔던 사례도 있었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계산되고 부부가 함께 대상이면 20% 감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의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면 억울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아내분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말 듣는데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서류를 딱 펼쳐보는 순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들어가요? 이건 내가 쓰는 돈도 아닌데? 진짜 많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들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비어르신이 계셨어요. 국민연금은 52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기초연금 거의 다 받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본인도 당연히 33만 9천 원 거의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33만 9천 원 21만 원대 거의 10만 원 이상이 훅 줄어버린 거예요. 어르신도 너무 놀라서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숨긴 것도 없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게 줄어요? 왜 그럴까? 바로 소득인 정액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오래된 보험 하나가 있었어요. 가입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월 납입도 중간에 끊어서 사실상 잊고 살던 보험이었죠. 근데 이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28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든 거죠. 어르신은 계속 고개만 저으셨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쓰는 돈도 아닌데요. 그냥 놔둔 건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이럴 때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답해요. 네,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도 해지 환급금으로 잡히면 소득처럼 계산돼요. 이걸 들으면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복잡해져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나와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 적금, 월 5만 원씩 넣는 적금도 소득인 정액에 포함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꽤 크게 잡힐 때도 있어요. 오래된 은행 계좌, 본인도 기억 못하는 10년 넘은 계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잔액도 다 포함돼요. 고향집, 지금 살지 않아도 명의로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잡혀요. 폐가라 가치 없어요라고 해도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요. 폐업한 가게 명의, 수익이 없는데도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네 가지는 나는 소득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래된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크게 잡혀서 기초연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시 비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결과 설명을 다 들은 뒤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면 좀 미리 준비해 볼 걸 그랬네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 숨은 금액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제도라서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나오지? 이 답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며칠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의 7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오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내분의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각종 서류와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원래 시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10년 넘게 생각해 오신 분이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 있고 뭘 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생활비도 둘이 나눠 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해봐요.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았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오신 거였죠. 저는 어르신 서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결과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르신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기도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요? 왜요? 저는 부자도 아닌데요.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외로움까지 한 번에 섞여 있는 느낌이었죠. 저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국민연금이 96만 원으로 나오셨어요. 이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대상 제외로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96만 원. 이게 뭐 그리 큰 금액이라고. 아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이것 때문에 제외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제외되는 경우보다 딱 몇만 원 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넉넉한지보다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경계선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이 93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제일 애매한 구간이에요. 어르신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내년, 후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서류 정리를 조금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신 듯 종이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와보길 잘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기초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조금 넘어서 조금 걸려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서류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을 단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만 보면, 아, 나는 어느 정도 받겠구나. 바로 감이 오거든요. 그날 상담 오신 디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숫자에 약해서 표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냥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 금액.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안내드려요. 어르신, 국민연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7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 있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만 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디어르신도 금방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니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는 국민연금이 74만 원쯤 되는데, 그럼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액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기초연금이 다들 조금씩 다른 거구나. 맞아요. 국민연금 금액만 봐도 결과가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부부 여부.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기엔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단위로 계산합니다. 디어르신이 이 말 듣고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는 남편 연금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본으로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디어르신도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 연금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어머니. 그래서 부부의 연금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 여부 하나만 알아도 결과 예측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항목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꿔놓습니다. 디어르신도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체크해보라고 안내드려요. 첫째,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의 해지환급금. 둘째,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잡히는 적금과 오래된 계좌.
셋째, 지금 살지 않더라도 명의만 남아있는 고향집이나 땅. 넷째, 폐업했지만 명의가 남아있는 가게 등록. 이 네 가지가 본인은 소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서류 기준에서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디어르신 사례처럼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막상 조회해보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꽤 있어요. 디어르신도 2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하나 있었고 그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19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어르신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돈은 내가 쓰려고 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잡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세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금액, 부부 여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나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감이 거의 바로 와요. 디어르신도 상담 끝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네요.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해결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에요.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을 받았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상담 끝에 선생님,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이렇게 말하곤 하시거든요. 사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뿐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숨은 자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억울하게 줄어드는 일도 줄고 불안한 마음도 훨씬 덜해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인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걱정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게 언제나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참 쉽지 않으셨죠? 살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라도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착각들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5가지 착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박순자 씨 67세.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우리 아들, 딸이 책임질 거야.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씩, 결혼자금 5천만 원씩, 순자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죠.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연봉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38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 성공하면 더 잘해드릴게요. IT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죠. 초기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거든요.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3년 안에 회사를 상장하고 어머니께 강남 아파트를 사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빚만 5천만 원이 쌓였죠. 아내 수지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만 월 15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 게다가 대출 이자 월 200만 원까지. 현수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로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6개월 만에 겨우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를 챙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웠어요. 둘째 딸 미영.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녹록치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 2억 원에 아이 둘의 어린이집비만 월 100만 원.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수입이 불안정했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비가 월 50만 원씩 나갔어요. 미영이 직접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약 챙기기, 아이들 밥 해주기, 빨래 청소까지.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미영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밤늦게 퇴근한 후에도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이들 숙제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려면 시댁 눈치를 봐야 했고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죠.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미영은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벅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어느 날 밤 혼자 앉은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존했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이 전부였죠. 식당을 운영할 때도 번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본인 명의 적금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현수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이 시댁 간병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식들만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때 순자 씨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67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군데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다른 분을 구해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한 청소회사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쳐서 월 12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독립적이시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창업 실패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가끔 용돈 1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줄어들자 더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시댁 간병과 친정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달랐구나. 자녀는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족과 책임이 있거든요. 현수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미영처럼 시댁 간병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순자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노후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들만큼은 변수가 많은 존재도 없어요.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일 때 더욱 아름다워요. 여수시 낡은 단독주택. 김영호 씨 69세.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매달 조금씩 대출을 갚아왔죠. 10년 전 드디어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일러가 말썽입니다. 20년 된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어요. 수리비만 이번 달에 25만 원. 집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인데 영호 씨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8만 원, 아내 순덕 씨는 주부였다가 늦게 일해서 월 35만 원. 부부 합쳐서 월 93만 원을 받았어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영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 씨의 건강이 나빠진 것.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2층에 있는 취미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여보, 1층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까? 하지만 공사비만 400만 원. 월 93만 원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안 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영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영호 씨는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박 할아버지는 10년 전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영호야, 나는 일찍 결정하길 잘했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했죠. 매달 이자가 나와. 관리비도 적고 수리할 일도 별로 없어. 영호 씨는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훨씬 적어.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호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고 왔습니다. 30년 된 집이라 시세보다는 좀 낮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리할 곳이 많아서. 영호 씨는 아쉬웠습니다. 30년 동안 관리한 집이 생각보다 가치가 적다니.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들어올 돈은 더 적었어요. 집값만 보고 안심했는데 막상 팔려니 이것도 저것도 빠져나가네. 영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아내와 밤늦게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지만 이 집에 추억이 많은데. 순덕 씨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 때문에 매달 부담이 커졌고 순덕 씨의 무릎은 더 나빠져만 갔죠. 그래, 집은 추억이 아니라 생활이야.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과 적금에 넣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확 줄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도 절약됐습니다. 예금 이자는 매달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순덕 씨가 좋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편하고 집안이 따뜻했거든요. 여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네. 영호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수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소에서 처리해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습니다. 1년 후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구나.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살기 편한 집. 둘째,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영호 씨처럼 오래된 큰 집에 살면 관리비와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적당한 집으로 바꾸면 남은 돈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는 벽돌이 아니라 매달 흐르는 현금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영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집만 믿지 마세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큰 집 한 채보다 적당한 집 플러스 현금이 낫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이지 ATM기가 아니거든요. 매달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호 씨처럼 집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집으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이정호 씨 62세. 그는 늘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난 건강은 문제 없어.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 부부 합쳐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뇌경색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정호 씨의 가족들은 멘탈이 무너졌어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한 달, 재활병원에서 2달,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정호 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한 번에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정호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어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퇴원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재활병원 외래, 물리치료, 약가, 정기검진.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 영숙 씨도 간병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그만둬야 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돈이 자꾸 모자라네. 영숙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비상금도 몇 개월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관이 다시 좁아지고 있네요. 스텐트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수술, 또다시 입원, 또다시 간병비. 한 번 병에 걸리니까 계속 돈이 나가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진실을.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재활을 위한 끊임없는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정호 씨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모두 소진됐고 매달 적자가 계속 쌓였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야겠다. 그 전까지 자식들에게 도움받기 싫어했던 정호 씨였는데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집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버지를 도와드릴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일. 매달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정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아무도 자신이 병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져요. 정호 씨처럼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 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그것도 필수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 비상금도 준비하고 큰 수술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도 미리 들어두세요. 건강할 때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호 씨가 만약 미리 준비했다면, 의료비 적금을 꾸준히 했다면 큰 수술비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랬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린 후에는
보험 가입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노후는 긴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어요.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이런 위기들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비상금은 노후의 구명조끼입니다. 실손보험은 든든한 방파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경보 시스템이죠. 정호 씨의 이웃 김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같은 나이지만 일찍부터 의료비를 준비해뒀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아플 텐데 미리 준비해놔야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에 넣고 실손보험과 질병보험도 가입해뒀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었어.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정호 씨처럼 위기가 닥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창원시 아파트. 최민석 씨 59세.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통계 자료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부부 생활비가 월 231만 원이라던데? 그럼 내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겠네. 민석 씨는 30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 아내 은주 씨도 월 85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부 합쳐서 월 225만 원이었어요. 통계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인데 우리는 225만 원이니까 거의 맞네. 별 문제 없겠어. 민석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실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첫 달,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세만 18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서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네.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에어컨도 더 오래 켜놓고 TV도 하루 종일 틀어두고 가스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월 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통계에는 전기 가스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둘째 달에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 정도만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소화가 안 돼서 내과, 이명 때문에 이비인후과. 한 달 병원비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혈압약도 처방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셋째 달에 왔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월 150만 원. 다행히도 형제들과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모실 돈도 따로 준비해야 했구나. 게다가 딸의 결혼 준비도 겹쳤습니다. 예단비, 예식비, 신혼집 준비금까지 한 번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돈까지 들 줄은 몰랐는데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들이 계속 나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 225만 원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니 기본 생활비 1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어머니
요양병원비 분담금 6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기타 비상금 35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135만 원씩 적자였어요. 아, 통계라는 게 평균일 뿐이구나. 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비상금으로 준비한 5천만 원도 이 속도로는 3년이면 바닥날 상황. 민석 씨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파트타임 일자리였는데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준비할 걸. 은주 씨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이었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석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김 씨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통계 숫자만 보고 계산했으니까. 반대편 박 씨는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은퇴 전에 실제 생활비를 6개월간 기록하고 여기에 20%를 더해서 계산했대요. 통계는 참고만 하고 내 실제 상황으로 계산해야 해.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전국 평균일 뿐 개인의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과금 증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급증,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들 결혼, 출산 지원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평균은 환상이었구나.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 민석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통계 수치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진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첫째, 은퇴 전 6개월간 실제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과금이 늘어나고 의료비도 많이 증가해요.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준비하세요.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 결혼비, 큰 수리비 같은 것들. 넷째, 여유분을 20% 더 잡으세요.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나가거든요. 민석 씨는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후 준비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통계는 길잡이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민석 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은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 통계만 보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평균 생활비 얼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내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내 나이, 내 집, 내 건강, 내 가족 상황, 내 지역의 물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실제 지출을 파악하고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해서 나만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부산 아파트. 이정희 씨 65세. 남편과 함께 꼼꼼히 세운 은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지.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되잖아. 정혜 씨와 남편 성호 씨는 계획이 탄탄했습니다.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을 받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은퇴 2년 후
성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희 씨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금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받던 연금 액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정희 씨 본인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도 월 50만 원, 총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때는 190만 원이었는데 이제 130만 원이라니 6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혼자 살아도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건 사람이 하나 줄어도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는 더 나왔습니다. 2명이 살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두 번째 위기는 일상 관리였습니다.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을 정희 씨가 혼자 해야 했어요. 전구 갈기, 변기 고치기, 선반 설치하기. 이런 것들은 정희 씨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건 성호 씨가 다 해줬는데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어요. 사소한 일인데도 출장비만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요리도 문제였어요. 혼자 먹을 양으로 요리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국 많이 해서 남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외로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병원 갈 때도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했거든요. 한 달 교통비만 15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희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입은 월 130만 원, 월 지출, 기본 생활비 120만 원, 추가 교통비 15만 원, 각종 수리비 10만 원, 총 145만 원이 필요했어요. 매달 15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명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네. 이웃집 김영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년. 혼자 사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야. 예전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다 업체 불러서 해야 하니까. 영자 씨는 더 심각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치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박순덕 씨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자 살 준비를 해뒀거든요.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가게 되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 순덕 씨는 남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첫째, 개인연금을 각자 하나씩 더 가입했습니다. 둘째,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업체들을 미리 찾아뒀어요. 셋째, 요리도 미리 연습해뒀습니다. 넷째,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희 씨는 순덕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부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정희 씨는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보며 혼밥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네 문화센터 공예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수리는 직접 배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구 갈기, 화분 옮기기 같은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정희 씨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월 지출을 135만 원으로 줄였고 부족한 5만 원은 적금을 깨서 충당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할만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텐데. 정희 씨는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합니다.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정희 씨의 친구들도
하나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남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둘 다 요리할 줄 알아야 해. 이춘자 씨는 집안 수리도구를 준비해뒀어요. 간단한 건 직접 할 수 있게. 박정숙 씨는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가입했어요.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건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의 삶일 뿐이지. 정희 씨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적응하면 되는 거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공예 수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운 면도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의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부부는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세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도록.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착각.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지켜줄 거라는 착각.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착각.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 통계에 속는 생활비 착각.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지는 착각들이지만 미리 알아차린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집만 믿지 말고, 위기에 대비하고, 내 실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혼자 살 준비도 해두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더 든든해지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